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 양천구청을 시작으로 공무원들의 비리가 심심찮게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한 지방 공무원은 7년에 걸쳐 나랏돈 11억 원을 빼돌렸습니다. 그 돈으로 땅 사고, 집 사고, 최고급 오토바이도 샀습니다. 생계가 어려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할 돈이었습니다. 한 장애인이 설립한 복지재단이 송두리째 남의 손에 넘어갈 뻔했습니다. 가로채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은 전직 공무원이었습니다. 심층 취재해서 알아봅니다. 인구 2만 5천의 지방 소읍에서 최근 11억 원의 돈이 유용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지역 주민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름만 들으면 서로 누군지 다 알만한 이 작은 마을에서 어떻게 10억 원대의 횡령이 가능했을까요? PD수첩이 취재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지킬 수만 있는 전라남도 해남에서 사회복지보조금 11억 원이 증발했습니다. 시골은 시골이고 서울에서 한 대서 미를 같이 하는 말. 우리가 죽은 데 어가고 죽은다 말 있잖아요. 거기 없어 아니 시골이 여기야 다. 읍사무소 말단 공무원의 7년여에 걸친 횡령. 아무도 몰랐습니다.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 꿈에도 생각을. 이렇게 엄청난 일을 사건을 저지를 수는 꿈에나 생각을 못하니까. 땅끝 해남에서 벌어진 억대 횡령 사건의 전모를 공개합니다. 해남 읍사무소 공무원의 억대 횡령 사건이 발각되면서 해당 지자체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7년에 걸쳐 11억 원의 공금이 빠져나간 것으로 드러났지만 정확한 피해 사항에 대해서는 모두 언급을 회피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 확인을 해봐야 되거든요. 제가 저기서 보고 또 실질적으로 대상자가 좀 확인하는 중이거든요. 면대면으로 다 확인을 하시는. 확인 중이라서 지금 확실히 몇 명인 거죠. 이번 횡령 사건의 장본인은 해남 읍사무소 민원실에서 근무했던 장모 씨. 생계급여 지급 업무를 담당했던 장 씨는 2002년부터 올해 초까지 7년간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생계보조금 11억 원을 챙겼습니다. 장 씨는 그 11억 원을 어디에 쓴 걸까요? 횡령이 시작된 후 장 씨는 차를 자주 바꿨습니다. 2002년부터 지금까지 총 5대의 차량을 구입하는데 8천만 원을 썼습니다. 횡령 액수가 커지면서 씀씀이도 커졌다고 합니다. 웃어놨을 때 너는 돈 다 쓰냐고 물게 뭐 마누라? 마누라가 회사에서 열심히 받았다고. 그러나 제주는 제주라고 뭐 내부 사람들이. 직장 동료들도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고급스러운 거 있어도 소위 보면 이제 짝퉁 제품이 있다면 그냥 집이 부자라서 많이 누리고 산다 이렇게 생각했지. 저도 모지지 마서 저거 샀을까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작년 8월에는 최고급 수입 오토바이까지 장만했다고 합니다. 오토바이를 친구들 모임에 뭐 오토바이에다 금목걸이에다 지금 완전히 하고 오라고 아무튼 모든 사람이 뭐 섭취하고 있겠지 않겠어요. 해남군 전체를 통틀어 2대밖에 없는 3,700만 원짜리 할리 데이비스는 남편 명의로 구입한 거였습니다. 처음 봤어요. 가족하고 붙여놓고 하는 게 보면 부럽더라고요. 남편 역시 장 씨와 마찬가지로 해남군 공무원입니다. 남편은 아내의 횡령 사실을 모르고 있었을까요? 오랜 시간을 기다린 끝에 장 씨의 남편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전혀 몰랐다고 했습니다. 진짜 이런 거 알고 그랬다 의심하는 짓을 안 해요. 뭐 미쳤다고 발크다고 나 너무 돈 벌라고 강구하고 다니고 있어요. 미친놈 아니에요. 나 뒤지려고 내가 미쳤어요. 그냥 뭘 믿자고 말이야. 얘들이 다 알았다면. 근데 그러면 남편은 도리어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저도 처갓집이 잘 산 줄 알았어요. 예? 연금이야, 뭐 있어야 1,000만 원 이상 나온다 하고, 뭐 옛날에 택시 사업도 하고, 자동차 사업도 하고, 뭐 어디가 땅 있고 어디가 땅이 많고 그런지만 알고 나는 그냥. 평소에 처갓집을
가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네. 그러면 처갓집이 실제로 부자셨나요? 상가의 건물이었고 또 장모님이 저기 용돈도 주시고 이 전에도 내 이거 차도 바꿔주시고 갤러퍼로 바꿔주고. 그러나 경찰에서 확인한 사실은 달랐습니다. 피의자 어머니 그 재산이 약 9천만 원밖에 안 됩니다. 저기 장자한테 상속이 된 부분인데요. 실질적으로 재산이 이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상가를 소유하거나 이런 사실은 없는 거예요? 상가는 소유한 거는 맞는데요. 네. 실질적인 재산이 약 한 3, 4천 정도 상가밖에 아닙니다. 아내의 횡령 사실이 발각되자 남편은 경찰 조사 직전 오토바이를 처분했습니다. 일요일 날 전화 왔더라고요. 그래요? 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나는 사고나 사모님이 많이 다친 줄 알았어요. 바이크로. 그래가지고 다치셔가지고 그랬다 해서 여기서 오토바이 못하게 한 2년 후에 탈란다. 그래서 그러시냐고 그렇게 된 거예요. 아, 사모님이 다쳐서 판단. 아니 저는 그렇게 알았어요. 아, 장 씨는 차량 구입에 8천만 원을 쓴 것 이외에도 가족들과 3차례에 걸쳐 해외여행을 다녀오는데 3천만 원을, 친정어머니의 병을 고치기 위한 굿거리에 3,800만 원을 썼습니다. 병원비나 대출금 상환 등 신용카드 사용액은 6억 원이 넘었습니다. 장 씨가 빼돌린 돈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기초생활보조금이었습니다. 이 돈은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다달이 지급되는 생계보조금입니다. 노인이나 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에겐 피 같은 돈입니다. 이때는 진짜로 왜 갑자기 이렇게 많이 늘었다고? 이제 나오는 대로 이제 쪽쪽 빼갖고 쓰는 이날만 기다리죠. 나오는 날만. 저다 누구나 그래요. 지금 이날을 기다리고 20일 딱 넣으니까 그러면 아침부터는 은행에 줄 서죠. 그 돈만 이제 이거 바라보고 찾는 사람. 횡령금 11억 원은 공무원 장 씨의 월급을 30년 동안 모아야 하는 돈입니다. 장 씨는 1,700에서 2천만 원가량의 공금을 매달 빼돌렸습니다. 어떤 수법을 썼길래 그동안 들키지 않았던 것일까요? 이게 이 차명 계좌를 34개를 만들었어요. 차명 계좌가 34개인데 그 중에서 9개는 가족 명의 그 계좌를 이용했고 25명은 그 수급자나 비수급자 명의를 계좌를 개설을 했어요. 그 많은 차명 계좌 수에 비해 돈을 빼돌리는 수법 자체는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장 씨는 수급 대상자가 아닌 사람을 수급 대상자 명단에 끼워 넣어 돈을 빼돌리거나 수급액을 높여 차명 계좌로 받은 후 수급자에게 원래 줘야 할 몫을 주고 그 차액을 챙겼습니다. 때로는 수급자에게 주지 않고 전액을 가로채기도 했습니다. 또 수급자가 사망하거나 장기 입원 등으로 수급 자격을 상실하더라도 차명 계좌를 통해 생계 보조금을 부당 수령하는 수법도 썼습니다. 자동차 사고로 오른손을 다친 김영진 씨. 오른손을 쓸 수 없게 되면서 장애수당과 기초생활보장급여를 함께 받아왔습니다. 2002년 이후부터 다달이 들어오는 기초생계비가 줄어들었지만 그저 나라에서 주는 대로 받아 썼을 뿐입니다. 2006년도부터는 전혀 안 들어왔습니다. 장애수당만 들어오고 안 들어왔어요. 왜 안 들어온다고 생각하셨어요? 아니 탈락자니까 안 들어오는 걸로 알죠. 탈락자. 그냥 이제부터 안 나온다고. 2001년부터 2002년까지 약 20만 원씩 받던 기초생계비가 2002년 이후 약 3만 원으로 줄었고 2006년부터는 지급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읍사무소에 확인한 결과는 달랐습니다. 김영진 씨는 여전히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였고 기초생계비가 중지된 적도 없었습니다.
제작진은 그동안 실지급액 확인을 해봤습니다. 놀랍게도 영진 씨가 수령받지 못한 기간에도 기초생계비가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2007년 6월에요? 네. 2008년 6월에 한 번만 더 부탁드릴게요. 843,3,630원. 김영진 씨가 아무것도 받지 못한 이 기간, 김영진 씨 앞으로는 기존보다 훨씬 많은 액수의 돈이 지급됐습니다. 계좌 확인 결과 이 돈은 김영진 씨가 아닌 장 씨의 차명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같은 수법으로 841회에 걸쳐 3억 6천만 원이라는 돈이 꼭 받아야 할 사람이 아닌 장 씨에게로 흘러들어갔습니다. 2008년 세월이라는 전자통합 시스템이 도입됐지만 이 역시 빈틈이 있었습니다. 수급자와 예금주가 일치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이거는 제 계좌를 쓰고 이름은 뭐 다른 사람 쓰고 이 주민번호도 또 제3자를 써도 이 주민번호하고 이 이름만 일치하면 이 계좌는 누구 계좌에도 입금이 저장이 돼버린답니다. 해남읍의 사회복지업무 담당자는 장 씨 외에 2명이나 더 있었지만 아무도 장 씨의 횡령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회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몰라요. 진짜로. 그러니까 저걸 이렇게 들여다봐도 하나를 들여다봐도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면 몰라. 언니가 사람 계산을 다 총괄해가지고 공부 잘하고 이렇기 때문에 오랫동안 같은 일을 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지난 7년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부터 금액 산정, 지급 신청에 이르기까지 모든 업무를 장 씨 혼자 담당했기 때문에 장기간 횡령에도 불구하고 발각되지 않은 것입니다.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상급기관 담당자에게 물었습니다. 처음에 다들 공무원이 대장도 기원도 믿고 하고 그러지. 응? 처음부터 도둑질에 그렇게 막 문서 볼 때 그렇게 하고 뭐 받았으니까. 그 실무자가 처음부터 조사를 해가지고 금액까지 확정해가지고 통보하거든요 저희들한테. 그러면 그걸 믿어야지요. 그걸 안 믿는다 하면은 3천 한 4,500개 된 것을 갖다가 매일 누가 그렇게 점검할 그거 할 수가 불가능합니다. 전적으로 신뢰.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믿었던 공무원이 양심을 저버렸고 주변 사람들은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되게 잘했다고. 항상 뭐 나쁘게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다들 배신감이 다 커요. 진짜 안 한다면 내 성격상은 안 그래요. 내 같이 집어갖고 경찰서 데리고 가고 아니면 빨리 변제를 시키든가 내 재산이라고 팔아서 그렇게 해버렸죠. 그 배신감 안 돼. 배신자예요, 배신자. 나를 이렇게 죽여버리면 나 죽이면 좋다니까요. 나 죽어도 좋아요. 우리 새끼들까지 다 죽여버리잖아요. 예? 그러나 그 누구보다 기초생활 수급자들의 분노가 제일 컸습니다. 진짜 그분이 그렇지 않았는데 뭐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분이 그런 사람이 아닌지. 배신당한 기분이죠. 네, 진짜 안 돼. 배신당한 기분이죠. 그건 안 따져. 우리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10억이라는 돈이 천문학적인. 그러지. 아이 상상도 못할 정도로 많은데 우리가 죽을 때는 억하고 죽은단 말 있잖아요. 근데 거기 억도 아니고 10억이 뭐야 10억이 억이야. 자원센터에서 일하신 분들 다. 이들에게 11억 원은 평생을 가도 만져볼 수 없는 큰 돈입니다. 어머니께서 원래 나는 얼마밖에 돼 있다. 모르지. 맞다. 그런 것도 무지개 한다? 모르지. 몰라. 근데 자식은 버려줄이 없고 나이 먹었으니까 이제 이렇게 정부에서 중갑단계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산다고 하잖아요. 할머니에게 장 씨는 이제껏 나라 돈을 받을 수 있게 도와준 친절하고 고마운 공무원이었습니다. 젊은 사람이 이 세상에 무엇을 해서 살든 노래 가면 다 먹고 살 것인데 그런 좋은 직장에가 있으면서 또 거기서 해피를 그렇게 정말 그 수급자들의 그 돈을 그렇게 먹고 할머니가 잃어버린 것은 돈뿐만은 아니었습니다. 횡령 수법이 지능적이고 다양해서 현재 피해 규모가 다 파악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해남군만의 일이 아니라 어느 지역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서민들을 울리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겠습니다. 서울의 한 노인 요양원. 한 남자가 사무실 밖으로 끌려 나온다. 그 남자는 필사적으로 사무실 진입을 시도해보지만 결국 또 밀려나고 만다. 사무실을 뺏긴 사람들과 이들을 쫓아내는 사람들. 이들이 서로 차지하려고 하는 것은 노인 요양원과 관련된 서류들. 아침 일찍 요양원으로 밀고 들어온 사람들이 사무실 곳곳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한다. 각종 서류를 저장해둔 컴퓨터까지 남김없이 챙겨놓은 그 시간. 급기야 경찰까지 출동을 한다. 사무실에서 쫓겨난 이들이 신고를 한 것이다. 우리는 지금 여기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잖아. 쫓겨났어요 지금요. 여기 서류를 저희가 관리하는 서류를 컴퓨터까지 다 가져가면 업무 많이 중지되거든요. 업무는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방도 저 신고하면 안 되지. 바로 그때 이 요양원의 중요한 관계자 한 사람이 등장했다. 아 오늘 왜 잠그냐고? 당신 뭐야? 직원이야 뭐야? 응? 아 뭔데 그래? 건드리지 말라고. 당신 뭐냐고? 당신 뭔데 그래? 그러지 마라. 나 사무국장. 나요 원장이. 원장 해. 원장이세요. 거기 가요. 사무실을 빼앗긴 그는 자칭 이 노인 요양원의 원장이라는 이 씨다. 여기 대표가 누구예요? 이분이에요. 장애자라고 해서. 네. 저분들이요. 지금까지 대표이사 말은 전혀 안 듣고 지금 업무 보고한 적도 없고 뭐 지시 내려도 따르지 않고 한 번 따른 적이 없고요. 전용호 대표이사는 이미 원장 이 씨를 해임한 상태. 이 씨는 대표이사 전씨 측의 행동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대표이사가 서류를 갖고 와야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가지고 가야 되는 거고. 감사를 안 받으니까 강제적으로 집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은 여기 근무할 자격도 없으니까 나가주세요. 당연히 마찬가지야. 저는 여기 직원. 나 구청에서 임명받은 원장이야. 무슨 임명? 그동안 노인 요양원의 운영과 사무실을 장악하고 있던 원장 이 씨 측. 그러나 이를 보다 못한 대표이사 전 씨는 이날 아침 전격적으로 사무실로 들어온 것이었다. 서류를 놓고 양측 간의 치열한 몸싸움이 계속됐다. 그 과정에서 대표이사 전 씨가 봉변을 당하기도 했다. 결국 양측 관계자 4명이 현장에서 경찰에 연행되는 것으로 이날의 소란은 일단락됐다. 이 노인 요양원의 합법적인 원장이라고 주장하는 이 씨와 그런 이 씨를 원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표이사 전 씨. 이들 사이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네, 오영훈 PD. 대표이사라는 사람은 원장이라는 사람을 쫓아내려 하고 또 원장이라는 사람은 못 나가겠다고 버티고 있는 좀 어수선하고 소란스러운 상황인데요. 대표이사는 뭐고 원장은 뭡니까? 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죠? 네, 이번 일은 지난 3월 5일 서울에 있는 한 노인 요양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장애인인 대표이사 전 씨는 이 요양원의 설립자입니다. 그리고 원장이라고 주장하는 이 씨는 서울시의 전직 6급 공무원입니다. 대표이사 전 씨 측은 전직 공무원인 이 씨가 법인 설립 과정에서 많은 것을 도와줄 줄 알고 믿고 맡겼는데요. 올해 초 이름뿐인 대표이사 자리마저 빼앗길 처지에 놓이자 이날 아침 요양원 사무실로 밀고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전직 공무원 이 씨와 대표이사 전 씨 측 사이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취재했습니다. 전용호 대표가 사무실을 차지해 들어간 바로 그날. 한
한 여직원이 전 대표의 업무 지시를 따를 수 없다며 강하게 거부하고 있었다. 그러면 저희 쪽에 전영호 대표이사의 업무 지시를 따르실 수 없다는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업무를 인정하지 못하신다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처분하면 될까요? 난감하네. 일단 그럼 정치 거부를 시켜야지. 설득해볼 시간도 없이 업무를 볼 수 없다는 확인서만 남겨둔 채 그 여직원은 자리를 떴다. 전 씨를 대표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직원들의 이런 태도에는 이유가 있었다. 지난해 11월 노인 요양원이 문을 연 이후 대표이사였던 전 씨는 요양원 운영에 일체 관여할 수 없었다고 한다. 게다가 대부분의 직원들을 원장이라는 이 씨가 직접 채용했기 때문에 그들이 요양원 직원이란 사실조차 몰랐다고 한다. 시설 이걸 지으면서 뭐 운영위원회 이렇게 해가지고 뭐 공시가 몇 사람을 모집을 해가지고 부원장, 부원장, 뭐 시설장 뭐 이런 식으로 몇 사람을 모집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직원이라는 사실은 전혀 몰랐습니다. 나중에 오픈하면서 그때 이제 직원이라는 사실을 알았고요. 이 씨는 자신이 원장이 되기 이전 몇 달 동안 자신의 최측근인 처남을 요양원 원장으로 앉히는가 하면 자신이 공무원 시절 민원인으로 만나 알게 된 사람을 대표이사로 앉히려고 시도했다고 한다. 요양원과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마주한 한 주택. 간병인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전 씨는 1급 전신마비 장애인이다. 9년 전 당한 교통사고가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전 씨로 인해 하루하루가 위태롭기만 한 가족들. 그러나 교통사고를 당하기 전 전 씨는 고향에서 소문난 영농 후계자였다. 하우스 특용작물을 재배하며 돈도 제법 벌었다. 밭은 한 1,000평 정도 되고요. 노는 한 20마지기. 비닐하우스는 한 1,000평. 그러나 한순간의 사고로 농사를 지어 성공하겠다는 그의 꿈은 무너졌다. 몇 년을 방황한 끝에 전 씨는 사고 보상금과 형제들이 보태준 돈 10억 원을 모아 자신과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돕기로 결심했다. 이 보상금을 그냥 헛되이 가면은 저 동생이 참 나중에 가서 힘들 것 같아서 이걸 어찌 쓸까 하고 하다가 같이 모여서 살 수 있는 시설을 한번 꾸며볼까 하는 처지에서 이렇게 구상하고 이렇게 주위에다 얘기를 좀 하고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떠냐 했더니 그런 관계에서 이제 지인의 소개로 이제 이를 소개받았어요. 전 씨가 이 씨를 소개받은 시점은 2003년. 당시 이 씨는 서울시 공무원이었다. 이 씨를 소개했다는 사람, 그는 왜 현직 공무원을 소개시켜줬을까? 또 소개를 받아서 해준 건 사회복지법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분을 통해서 알게 된 거죠. 뭐. 사회복지법인을 하나 만들 때 그냥 그 공무원분 없이 하기에는 안 되죠. 힘들죠. 서류 자체도 이분들이 하면 기일 내에 법인을 만들 수가 있지만 제3자가 만들기라는 그 일 내뿐만 아니고 몇 달이 걸려도 만들기 힘들습니다. 어렵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은 뜻만 있다고 되는 건 아니었다. 사회복지법인을 만들고자 하는 사람은 기초자치단체를 통해 신청을 하고 이를 해당 시도에서 심사해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비영리 법인인 만큼 인건비와 시설 운영비를 감당할 수 있는 기본 자산이 있어야 하고 적합한 시설을 갖출 수 있는 부지가 마련돼야 한다. 갖춰야 할 서류들이 많을 뿐만 아니라 게다가 요양시설들을 추가 운영할 경우 허가 기준이 까다롭다고 한다. 때문에 복지 관련 업무를 오래 맡았다는 이 씨는 전 씨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었다. 시청 공무원으로서 이제 많이 관리를 했기 때문에 사회복지 시설 허가 내는데 도움이 많이 되고 그리고 이제 국가기능보험비도 받는 것도 본인이 집행을 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잘 안다고 얘기를 했어요.
결국 공무원 이 씨가 개입하면서 법인 설립 과정은 빨라졌다. 2005년 사회복지법인 설립 허가를 얻고 2007년에는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20억 원의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아 노인요양원이 문을 열기에 이른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 씨는 전 씨 측에 수시로 돈을 요구했다고 한다. 개인이 인가받기 위해서는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공무원이 하면은 돈도 쉽고 그리고 어느 정도의 로비 같은 것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열 몇 번 식사도 하고 하면서 알게 된 뒤에 좀 단락해서 현금으로 처음에 저렴하게 줬습니다. 이 씨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했다. 무슨 돈을 받고 있어? 전혀가 무슨 돈이 있어? 솔직히 말해서 그 장애인한테 술 한잔 얻어먹으면 내가 사람 제끼겠어요? 상식적으로 사주도 내가 사줘야지. 그럼 이쪽에서는 왜 자꾸 돈을 줬다 그럴까요? 아 줬다면 고발을 해라 그랬어요. 고발을 해라. 5월달에 한 번을 줬으니까. 그러나 그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대표이사 전 씨 측에서 내놓은 통장 입출금 자료에 의하면 이 씨는 전 씨의 형과 매형한테서 수시로 돈을 송금받았다. 적게는 50만 원, 많게는 500여만 원을 송금받은 달도 있었다. 심지어 자신의 부인 명의의 통장에도 입금을 하도록 했다. 대표이사 전 씨 측의 주장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06년까지 모두 40여 차례에 걸쳐 5천여만 원을 이 씨 부부에게 건네주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돈을 건넨 시기가 법인의 인가와 정부 보조금을 신청한 시기와 일치한다. 저희들이 줄 때는 금액 작게는 50만 원, 많게는 몇백만 원, 몇천만 원, 1,000만 원 이상도 이렇게 지급을 했지만은 수시로 요구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응할 수밖에 없었고, 그거 처음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응할 수밖에 없었던 심정이었었죠. 그분들은 되게 순박했어요. 이게 순박하고 뭔지를 잘 몰라가지고 내 선생님이 이제 공무원이라 잘 아실 거로 생각하고 그분한테 다 부탁하는 그런 거였었고, 그 무슨 일이 있어서 돈이 필요하면은 대단한 걸로 제가 하여튼 알고 있었어요. 저희들 그럼 시설정을 못 시켜주겠다. 전 씨 측은 이 씨에게 돈만 건넸을 뿐 어디에 사용하는지는 알 수 없었다고 했다. 60만 원을 어떤 사람을 주기 위해서 이제 가져오라 그랬는데 현금을 안 사두고 수표를 제가 끊어왔는데 그 다음 날 이공 씨한테 저도 이제 그런 쪽으로 많이 혼난 적도 있었어요. 그렇게 몰라서 어떻게 이런 일을 하냐. 이제 공무원이 왔다 가면 밥은 좀 사야 되는데 돈을 좀 줬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그쪽에서 무슨 10만 원짜리 수표를 그냥 공무원한테 띡 내민대요. 그럼 그거는 또 공무원이 받아서는 안 되잖아요. 할수 없이 본인이 자기 카드로 이렇게 밥을 몇 번 샀다 이런 얘기는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게요. 추운데 돈은 전혀 받지 않았다는 이 씨. 그런 그가 의외의 말을 했다. 그 5천만 원 관련해서는 어떻게 됐네요? 여기 구청에가 법인 허가 내면서 2천만 원 줬고. 그게 원래 비용이 그렇게 지출되게 돼 있어요? 법인 허가하는데? 법인 허가하는데 법인 허가를 안 내줘가지고 소송하고 이래가지고 법인 허가 냈어요. 구청에 준게 없는데 좋다고. 2천만 원. 2천만 원 어디서 납니까? 우리 저 월급쟁이 뻔하고. 전 씨 측이 건넨 5천만 원 중 2천만 원이 구청에 들어갔다는 이 씨의 말을 확인해 보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성북구청에서 이런 어떤 인허가를 내주거나 이런 서류를 접수하고 하면서 돈이 필요한 부분이 있나요? 저희는 그 법인 설립 관계는 시에서 인허가가 나가고 있습니다. 예. 다만 저희 구청에서 인허가를 내주는 사항도 아니었고, 다만 그 설립도 2005년도에 이루어진 사항이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어떠한 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편 이 씨는 퇴직 전 현직 공무원 신분으로 자신이 법인 설립에 관여했음을 인정했다.
나 이제 그 사업 계획서 이거 이제 예산 받을 때 사업 계획서를 잘 써야 이제 그 타당성이 있어야 보조금을 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것을 제가 주로 맡아서 했죠. 그 일제 돈 관리는 선생님 안 하셨군요. 그럼. 아 저는 그때 공무원인데 돈 관리해서 또 뭐해 또 돈도 없었고. 대표이사의 동의 없이 올 1월부터 요양원의 원장을 차처하고 나선 이 씨. 그러나 그는 이미 그 이전부터 원장 행세를 하고 있었다고 한다.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는 원장 또는 대표로 자신을 알렸다. 우리가 이런 청년부에다가 뭐 이런 걸 때 누구한테 얘기를 했으면 좋으냐 그랬더니 그분이 내가 여기 책임질 권하니까 걱정하지 마시오. 내가 책임자요.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노인 요양원에서 맺은 한 병원과의 협력 체결서. 여기에도 이 노인 요양원의 원장은 이 씨로 기록돼 있다. 작년 7월 요양원이 문을 열기도 전의 일이다. 어떻게 이 씨가 이 노인 요양원의 원장이 된 것일까? 이게 요양원 원장은 누구로 뭐 하면 되느냐, 누구로 하면 되느냐 그러니까 뭘 해달라. 그래서 한 거죠 뭐.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원장님이라고 하니까 언제부터 원장님이셨어요? 기원해 들어오실 네네 그때마다 그 원장님 항상 계셔요. 여기 보면은 이거 직원들을 데리고 그 회의한 자료거든요. 직원 회의록 해가지고 이사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여러 사람 해가지고 이 씨가 법인의 이사로 있던 시기 월요일 날 9시부터 그는 직원 회의까지 주재하며 시설 운영에 나서기도 했다. 다 적는 자료더라고요. 또한 법인의 인감과 통장까지 관리하며 대표이사 전씨 측을 요양원 업무에서 철저히 배제시켰다고 한다. 이 씨에게 관계 서류를 공개해 줄 것을 끊임없이 요구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8월 전씨 측과 이 씨의 대화. 통장도 뭐 그러니까 지출을 해서 돈이 어디로 나가는지는 대충 알아야 되고 뭐라면 그런 거 관리도 못하고 예? 다 맡겨서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은 내가 동거리 나한테 간섭하지 말라는 뜻이 아닌 뜻이라고 쭉 설명했는데 이제 2003년도에 이렇게 땅 사가지고 고상비 다 털어놓고 그래가지고 하다가 그 사람들은 뭐 아무것도 안 알려주고 뭐 장애인이라고 제껴놔두고. 전 씨는 이름뿐인 대표이사였다. 급기야 올 2월 이 씨는 측근 이사들을 소집해 이사회를 연 뒤 전 씨에게 대표이사 해임을 통보했다. 힘든 줄 알았지만 안 했는데 너무 모른다고 그걸 바보처럼 저희를 속인 것 같고 너무 행정적으로나 그런 사회복지적에 사실 몰랐으니까 사실 같이 죽고 싶은 마음도 있어. 모르겠습니다. 또 공무원이라는 사람을 너무 믿었던 저희가 바보인지 모르지만 믿고 도와주신다는 분, 그 믿음 하나로 이렇게 된다는 건 너무나 서글프고요. 억울하죠. 너무 몰랐던 게 죄라면 죄다 이렇게 말하는데 일단 복지법인을 설립한다는 것이 공무원의 도움을 직접적인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까다롭고 복잡한 일입니까? 네, 쉽지만은 않은 일입니다.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서류상의 준비도 필요하지만 인건비와 시설 운영비를 감당할 수 있는 기본 자산이 필요한 등 많은 조건이 까다롭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누구라도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기만 한다면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공무원이 도와준다면 일이 쉽게 풀린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전직 공무원 이 씨는 탁월한 실력을 발휘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성겸 PD. 전 씨 측 주장으로는 5천만 원을 이 씨한테 건네줬고 그중에 2천만 원을 구청에다 전달해줬다 하는 것이 이 씨의 주장 아닙니까? 네. 해당 구청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예, 성북구청은 PD수첩 취재 후 이 씨가 말한 2천만 원이 구청 직원들에게 실제로 건너졌는지 조사를 했지만 파악된 사실은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그래서 성북구청은 이 씨의 발언에 대해 현재 경찰이 수사를 의뢰한 상태라고 합니다.
이 씨가 전직 공무원이었고 공무원과 관을 상대로 일을 하다 보니 이렇듯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 씨의 노인 요양원 일에 개입한 사람은 또 있었다. 법인의 한 등기 서류에서 발견한 이름은 이 씨의 부인 강 씨. 전 씨 측도 전혀 몰랐던 사실이었다. 그리고 법인 통장의 입금 기록. 제가 입금을 시켰으면 정릉리에서 가까운 지점을 택해가지고 입금을 시켜줬겠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은평구청 지점이라는 것은 여기가 어디냐면 은평구청 옆에 있습니다. 바로 건물이 붙어 있는 지점이에요. 거래자가 이 씨의 부인 강 씨가 맞을까? 해당 은행을 찾아가 보았다. 여기 와서 자주 가까우니까 여기 와서 강 씨가 들어왔었죠. 예. 퇴직해서 그거 갔을 거다. 노인 요양원에 설치된 CCTV에서도 강 씨를 찾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강 씨 역시 현직 공무원 신분이었다. 얼마나 더 좋았어? 보편적으로 일주일에 한 2번이나 3번씩 가까이 왔을 거예요. 몇 시에 와요? 시간대는? 대중 없어요. 오전에도 올 때 있고 오후에도 올 때 있고 그래요. 요양원에 보관돼 있는 2월 CCTV 기록에 의하면 강 씨는 모두 10차례 이 시설을 방문했고 그중 5번이 근무 시간으로 추정되는 시간에 다녀간 것으로 확인됐다. 짧게는 1시간, 길게는 10시간이 넘게 노인 요양원에 머무르며 관련 일을 했다고 한다. 거의 뭐 환자분들한테도 자기들이 뭐 주인인 것처럼 이렇게 다 얘기를 해줬으니까 자기들이 그냥 전부 다 뭐 주인인 것처럼 환자들한테 오면은 다 이렇게 둘러보고 뭐 그렇게도 얘기하고 그랬었죠. 현직 공무원이 근무 시간에 다른 업무를 하고 있었던 건 아닌가. 강 씨를 만나기 위해 강 씨가 근무하고 있는 구청을 찾아갔다. 언제부터 하는 거세요? 강 씨의 근무 기록을 확인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개인 연가를 쓰는 일까지 우리가 날짜까지 이렇게 해준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또 개인의 그 프라이버시도 문제도 있잖아요. 다른 건 모르겠고 와서 그다음 제가 연가나 이런 걸 좀 사용을 좀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곧 명예퇴직 신청을 하겠습니다. 그 준비 때문에 연가 좀 미리 사용하겠습니다. 정기 이사회를 시작합니다. 이 씨는 퇴직하기 전인 2008년 7월부터 공무원 신분으로 이 복지법인의 이사로 활동했었다. 예, 그렇습니다. 현직 공무원이 겸직을 하는 것은 과연 가능한 일일까? 대신에 영리 업무가 아닌 업무에 대해서는 겸직을 할 수 있대. 다만 사전에 기관장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겸직 허가의 요건은 우선 첫째가 본인의 직무상에 이런 수행하는 데 지장을 줘서는 안 되고, 두 번째는 이 겸직 허가를 수행함으로 인해서 직무상 부당한 영향을 받는 일은 없어야 된다. 작년 12월까지는 재직 중인 상황이잖아요. 예. 그때도 겸직 허가 난 사례는 없었습니까? 그 당시 지금 말씀하시는 건을 외하고는 재직 중인 공무원 중에서는 없었습니다. 이 씨의 겸직은 드문 사례였다. 6급 공무원으로 작년 12월에 정년 퇴직을 한 이 씨. 그는 전 씨 측으로부터 원장을 시켜주겠다는 말을 자주 들었다고 했다. 이제 시설장 시켜준다 하니까 저 사람들 시설장 다 꼬신 거지. 지금 생각하니까. 그냥 그 시설장 시켜준다는 영수증 내놔라. 합의 이렇게 각서 같은 거? 네, 이사회 때. 네. 가면 누구들이 계속해서 수십 명 앞에서 10년 동안 내 주위 사람들하고 내 주위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해놓고 지금 영수증 내놓으라면 너 불량한 거 아니냐. 그래서 영수증 받을 상이냐 이거예요, 그게. 실효적으로 하냐 안 하냐 그거 찬성이냐 반대만. 그런데 올 1월 이 씨가 불현듯 원장을 하겠다고 나선 이유는 무엇일까? 시천하면 예.
이라는 사람이 시설장돼 있는데 그 사람을 12월 말까지 하고 자기는 1월 1일부로 시설장이다. 그런 내용으로 해가지고 가짜 이사 회의록을 만들어서 접수를 시켰더라고요. 이 씨가 구청에 제출했다는 이사회 회의록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돼 있었다. 다른 사람을 시설장으로 추천하면 금년 12월에 제가 정년 퇴임을 하고 시설장을 하겠다고 할 때 시설장을 그만두지 못하겠다고 버틸 때는 달리 대책이 없고 또한 강제로 시설장을 사직시키면 노동법 등 관련 법규에 위배되어 강제로 시설장을 사직시킬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제가 가장 믿을 수 있는 저희 처남인 시설장으로 추천, 선임시켰다가 금년 12월에 제가 정년 퇴임을 하면 그때 제가 시설장으로 취임하도록 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기가 소리 가져가는 거 다 가져갔는데. 전 씨 측을 해임하는 갈등을 빚으며 이 씨가 무리하게 요양원 원장을 하려는 데에는 또 다른 이유도 있었다고 한다. 저희들은 뭐 시설장을 시켜주겠다 그런 약속을 한 적은 없었고요. 이 씨가 시설장을 하겠다는 얘기는 2008년 아마 봄쯤인가 여름인가 그때쯤일 거예요. 본인이 여기 시설장을 해가지고 한 2년 정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2년 정도 한 후에 자기가 여기 후에 이제 여기 이미지를 좋게 해서 자기가 시의원이나 구의원에 출마하고 싶다. 그래서 2년 정도만 하겠다. 이인원동이라는 데서 이제 구의원이나 시의원 선수가 있다고. 근데 주소를 옮겨놓으려고 그래. 그 이제 프로필가 이거 사회복지법 내가 원장에 하면 출마할 때 내가 좁히더니. 사회복지시설의 원장. 그것은 그의 인생 계획에 있어 중요한 이력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적극 법인 설립과 운영을 도와줬다고 하는데 만약에 원장 시켜준다는 말씀을 안 들으셨으면 이렇게 도와주실 일이 없으셨을 거예요. 저 신랑한테 뭐지만 내가 좀 소극적으로 했지. 이거 하시느라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셨어요. 언제 한 번? 그거 안 하면 여기서 도와주고 도와만 7년 동안 도와만 주고 나간다 했지 않나? 전 씨 측도 법인 설립과 관련한 이 씨의 역할이 컸다는 것은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다. 법인 설립 허가 후 1년 만에 건축비와 건물 매입 자금 명목으로 모두 20여억 원의 정부와 지자체 보조금을 지원받는 성과를 올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회복지 분야에서 30년을 일해온 한 공무원은 정부 예산을 지원받는 시기와 절차가 일반적인 경우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고 지적한다. 제가 이 업무를 해봤어도 이 업무는 상식선에서 이렇게 빨리 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업무를 해박하게 알고 있어서 관련 공무원들을 잘 알고 있거나 아니면 정치권의 어떤 압력에 의해서 하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면 개인이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됩니다. 또한 모성재단은 노인들이 모여 살면서 노인들의 자활을 돕는다는 취지로 그룹 홈 사업을 신청해 8억여 원을 지원받았다. 그러나 정부 지원이 결정된 시기는 노인 요양원이 아직 개원을 하기도 전. 사업을 운영할 능력을 파악하기엔 이른 감이 있다고 했다. 그룹홈은요. 제가 아는 기존의 사회복지법인을 운영을 하면서 무언가 발전적이고 운영을 제대로 했던 곳에서 이제 그룹홈하겠다고 신청하면 심사 과정을 해서 좋았던 게 제가 아는 상식이에요. 어쨌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지원이 되는 건데 운영도 해보지도 않고 어떻게 판단하고 그 국가의 재정을 지원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서울시는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했다. 신청하고 그 절차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정부하게 처리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 시설에 대해서 특별한 회의 진행된다거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씨는 자신의 경력이 사업 진행에 유리하다고 공공연히 밝혔다고 한다. 자기가 담당관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예산을 정부에서 따오는 것도 예산 자체로 아무래도 유리하다. 그런 얘기 당연히 자기 입으로 했었고. 실제로 들으신 적이 있으세요? 그럼요. 그래서 또 자기 지인들 사회복지법인 내준 기존에 내준 법인들도 자기로 인해서
예산을 좀 많이 해준 얘기도 들었고. 실제 이 씨는 어떻게 어디까지 관여를 한 것일까? 여러 의혹들에 대해 이 씨의 명확한 해명을 듣고 싶었지만 그를 만날 수는 없었다. 그는 노인 요양원의 한 측근을 통해 취재진의 인터뷰 요청을 거절해왔다. 그분 입장에 너무 충격이 큽니다. 뭐 지금으로서 의사가 없다. 대표이사 전 씨 측이 작전을 펼치듯 노인 요양시설로 들어가 관련 서류들을 들고 나온 지 일주일 후 그들은 잃어버렸던 자신들의 자리에 앉아 있었다. 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던 업무를 파악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제일 좀 어려우신 점이 어떤 거예요? 지금 전체적인 업무 파악을 하다 보니까 행정적인 서류 검토하는 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렸고요. 그리고 지금 회계 쪽에 어떤 내용이 인수인계가 전혀가 안 됐기 때문에 불편한 몸이지만 매일 출근하며 서류를 검토하고 있는 전 씨도 만났다. 그는 처음의 마음을 잃지 않겠다고 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지금보다도 더 열심히 이제 일을 해가지고 여기 이제 어르신들 이제 와 계신 어르신들을 지금보다 더 정성껏 모시고 이제 법에 어긋나지 않게 열심히 이제 할 예정입니다. 아예 원장하기 위해 도와줬다 이렇게 말하네요. 이걸 솔직하다고 해야 할지 어이없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군요. 그런데 이 씨도 그렇고 이 씨 부인도 공무원 신분으로서 재단 운영에 관여했다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공무원으로서 그래도 되는 건가요? 예, 만약 이 씨가 대가를 받지 않고 순수하게 도왔다면 이를 문제 삼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이 씨와 이 씨의 부인이 해온 언행이나 또 주위 사람들의 증언을 들어볼 때 적어도 공무원 신분을 이용해서 자신의 자리를 만들려 했다는 의혹에서 자유롭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모쪼록 전용호 씨가 장애를 딛고 좋은 일을 해보겠다는 처음 마음가짐대로 재단 운영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경 PD, 오영훈 PD 수고했습니다. 공무원을 흔히 공복이라고 합니다. 국민의 심부름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오늘 보셨듯이 일부 문제 공무원들은 공적이라고 불러야 할 것 같습니다. 국민의 재산을 훔쳤거나 훔치려 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잘못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 당연합니다. 또 관리 감독을 소홀히 했다면 그 책임을 묻는 것 또한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PD수첩 여기에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